안녕하세요. 영하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을 넘어섰습니다. 아직 바람은 좀 쌀쌀하지만 한낮의 햇살에서는 제법 봄 느낌이 나네요. 사실 새해라고 하면 1월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3월이 돼야 뭔가 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주변에 봐도 3월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뤘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날이 좀 풀렸으니 얼굴 한번 보자 하는 지인들도 꽤 연락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새해에 계획했던 것들, 나와 했던 약속들이나 다짐들, 혹시 좀 약간 흐릿해졌다면 3월부터 다시 마음 다잡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업로드가 늦어졌죠. 다음 책으로 어떤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 좀 꽤나 고민을 했었고, 소개하고 싶은 책들도 사실 몇 권이 있었는데 저작권 문제로 소개가 어려운 책들도 좀 있었고요. 또 서점에 가서 제목에 끌려 책을 훑어봤는데 막상 내용이 와닿지 않는 책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하나의 책라디오 79번째 책은 의젓한 사람들입니다. 의젓하다라는 말의 정확한 사전적 뜻은 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고 무게가 있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른이 아이들에게 너 참 의젓하구나 라고 많이 쓰죠. 어른에게는 참 의젓하시네요 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을 보자마자 나는 과연 의젓한 어른인가? 라고 반문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잘 나이를 먹는다는 것, 좋은 어른이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의젓한 사람들, 의젓한 어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다양한 질문들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해졌습니다. 30년째 기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저자는 2015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는 인터뷰 시리즈로 유명한 분이죠. 특히 저자가 2021년에 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책은 대표 지성인이었던 고 이어령 교수와 1년에 걸쳐 진행된 16번의 대화를 담은 책으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김지수 작가가 직접 인터뷰한 14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양희은, 시인 나태주, 배우 박정민뿐만 아니라 노년내과 의사 가마타 미노루, 경제학자 러셀 로버츠, 뉴욕 목수인 마크 앨리슨, 조직 경영자 애덤 그랜트, 그만두기 코치 애니 듀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나눈 인터뷰는 자신의 성과나 업적에 대한 이야기나 촌철살인의 조언, 충고보다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일상을 어떻게 단단하게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삶의 무게, 불안감, 책임감 등을 회피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면서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경력과 경험을 어떻게 쌓아 올리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자가 의도한 인터뷰의 방향성이 일단 참 좋았고요. 결국 이 책에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젓함의 의미는 제가 사전에서 찾아본 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고 무게가 있다라는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태도를 뜻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저도 가끔은 나에게 주어진 일과 책임에서 벗어나거나 회피하고 싶은 적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일상에 변화가 생기면 막 마음이 울렁거리면서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타인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여전히 상처를 받는 너무나도 부족한 어른이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정한 의젓한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고른 부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간 실격의 텍스트와는 다른 의미에서 나는 류승범, 류준열과 함께 박정민을 흙수저의 아이콘으로 인정합니다. 당신들을 보면 특별히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하거나 매달리지 않아요. 부모 세대의 성공 신화를 좇아 비명을 지르며 남의 인생을 사는 대신 스스로 침착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타짜 원 아이드 잭에 함께한 류승범 선배님은 예전부터 굉장히 존경했어요. 준열이도 그렇고요. 그 친구의 행보를 보면 그 베품과 선행이 존경스러워요. 다만 제가 흙수저 청춘을 대변하거나 위로한다는 어줍잖은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보통 젊은 친구들보다 돈도 많고 유명하고 또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데 위로라니요. 오만이죠. 한편 연기적으로는 항상 애를 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들어가는 작품마다 신기술을 마스터하는 방식으로 화투, 피아노, 랩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초인적으로 열심인가요? 다들 열심히 살지 않나요? 들여다보면 다들 자기 직업 세계에서 정말 열심이잖아요. 특히 영화 현장에서 감독의 열심은 아무도 못 따라가요. 배우는 잠깐 왔다 가지만 그분들은 7, 8년을 한 영화에만 매달리거든요. 이 시대의 열심은 약간 촌스럽게 해석되기도 하죠. 관객으로선 노력 마케팅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저 역시 열심히 했으니 재밌게 봐주세요 라는 말은 좀 창피해요. 열심은 제 몫이고 관객은 좋은 결과물을 봐야죠. 그런 면에선 스웩 넘치는 랩을 선보였던 영화 변산의 흥행 실패가 아쉽더군요. 당시 이준익 감독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변산은 결과 빼고는 다 좋은 영화였어요. 배우와 감독과 스태프가 다 행복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아서 슬펐어요. 우리가 너무 우리 행복에만 급급했구나. 우리 진심에 취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점검을 못했구나. 주인공인 학수와 아버지의 불화가 너무 쉽게 봉합되었다는 피드백을 들었어요. 실제 그런 경험이 있는 관객이 감정적으로 불편했다는 거죠. 혹시 공감에 실패한 게 자기 책임이라고 느끼나요? 이준익 감독은 어른으로서 많은 걸 품어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주인공이고 발언권이 있었어요. 중간에 제가 의견을 냈어야 했는데 당시엔 랩을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매번 그렇게 반성하나요? 모두의 감정을 다 맞출 순 없어요. 하지만 비슷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제 부족을 뼈저리게 생각하게 되죠. 영화 사바하도 타짜도 비슷한 궤적으로 반성해요. 배우는 한 역할을 연기하면서 영화적으로 사건을 만나 크고 작은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감독의 디렉션과 관객의 정서 사이에서 선을 지키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하죠. 내 고향은 폐항, 가난해서 보여줄 건 노을밖에 없네. 영화 변산은 한 줄의 시에서 시작한 영화다. 노을과 바다와 랩과 시가 어우러진 영화에서 박정민은 한 곡을 제외한 전곡의 랩을 직접 쓰고 불렀다. 스스로 랩을 쓸 만한 인간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죠? 셰익스피어나 소네트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 맛이 떨어지잖아요. 희곡도 영어 운율에 맞춰야 멋이 있더라고요. 랩에 맞는 라임과 박자, 말맛이 있는데 그 단어의 배열을 제 언어로 하고 싶었어요. 저는 글을 취미로 써서 실력이 미천하지만
내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가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나는 그가 작가로서 낸 첫 책, 쓸만한 인간에서 찌질하다의 반대말은 찌질했다라는 문장을 읽고 한참 웃었다. 오사카 도톤보리의 한국 술집에서 파수꾼에 나온 이재훈의 펜과 장근석 펜에 둘러싸여 술 마시다 주인장에게 된통 바가지 쓴 사연. 응답하라 1988에 성보라 쓰레기 남친으로 3분 나와 3,000개의 욕을 먹은 이야기. 변산에 래퍼로 출연한다니 너 아빠 닮아 노래 못해 라며 단숨에 이중 디스를 성공시킨 어머니까지. 배우 박정민보다 작가 박정민은 훨씬 더 가볍고 제멋대로고 눈치 보지 않고 영랑했다. 자신을 아낌없이 제물로 던지는 인간, 회피하지 않는 인간, 단어를 굴려서 놀 줄 아는 인간, 누군가를 위로하기보다는 웃기고 싶다는 박정민. 모든 글은 웃으라고 쓴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런 찌질이었답니다. 나 이렇게 살았어요. 웃기죠? 라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책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 법한 인생을 보통 사람들이 쓸 법한 문장으로 적은 종이뭉치라고 표현했다. 기분 좋게 자기를 하대하는 풍경이 읽기에 참 좋았어요. 저는 무한도전에서 40 넘은 아저씨들이 그분들도 사실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카메라 앞에서 어설픈 척 모자란 척 웃겨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좀 망가져서 내 인생에 지장 없고 남들이 웃으면 그게 참 좋아요. 자기를 던지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연기도, 연주도, 그림도, 글도. 그런데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죠. 관객은, 독자는 그럴 때 굉장한 안도와 황홀을 느껴요. 저렇게 해도 무너지지 않는구나. 괜찮구나. 아름답구나. 나와 다르지 않구나. 그런 것 같아요. 다행히 영화는 기본 100명이 그 작업을 함께 해요. 그런데 책은 작가 혼자서 그 투신을 감당하더군요. 그걸 알고 무서워졌어요. 두려움을 알기 전에 책을 내서 다행이에요. 강박증에 관한 고백을 보고 놀랐습니다. 심리질환이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더군요. 2006년 군대에 가서 알았어요. 탈영병 잡는 헌병대 소속이라 핸드폰이 있었는데 밤마다 핸드폰이 모포 모서리를 조금이라도 벗어날까 봐 잠을 못 잤어요. 불안해서 깨어있으니 점점 좀비가 되어갔어요. 컵이나 수건, 관물대에 물건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식은땀이 났죠. 죽을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첫 질문이 살면서 구속을 많이 받았느냐 였어요. 그 말에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쏟았다고 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도 새벽 2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했어요. 그만큼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심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랬죠.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이 예언처럼 맞았어요. 강박을 잘 쓰면 부족한 걸 느끼고 노력을 쏟아붓게 돼요. 피아노를 모르던 당신이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쇼팽의 녹턴을 유려하게 연주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연주하는 흉내가 아니라 완전히 빠져서 연주를 하고 있더군요. 처음엔 피아노를 한 5시간 정도 연습하고 가야지 해요. 그러다 조금만 더를 하게 돼요. 랩 가사도 한 줄만 더 쓰다 보면 어느새 동이 트더라고요. 박자 안에 단어를 쪼개 넣는 일이 재미있었어요. 사실 저는 매 영화, 매 장면을 다 잘하고 싶어요. 잘 못하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요. 하지만 알아요.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걸. 어제 잘 못했어도 오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걸. 개봉 후에도 저 장면 하면서 괴로워하면 심신만 피폐해지죠. 요즘 당신을 지배하는 가장 강렬한 감정은 무엇인가요?
여전히 불안입니다. 꽤 오랫동안 이 상태로 살아온 것 같아요. 뭐가 가장 불안한가요? 들킬까봐, 저의 부족이 뽀록 날까봐 두렵습니다. 저도 그 마음 상태를 잘 압니다.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데도 스스로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마음을 떨칠 수 없을 때가 많죠. 그걸 사기꾼 콤플렉스라고 하더군요. 내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들켜서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운 증세. 나는 능력 있는 상태가 아닌데 언젠가 그게 대중 앞에서 뽀록 날까봐 불안해하는 상태. 태생적으로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랍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위로가 되는군요. 그런 의미에서 웬만하면 다 나 같은 사람, 비슷한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잘 속이려고 애쓰며 사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쓸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겉으로만 그럴듯하고 속은 썩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가 어느 날은 결핍이 심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다행히 어릴 적 친구들이 한없이 우울해하는 저를 지금까지 잘 지켜주고 있어요. 불안에 끌려서 다니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을 달래서 데리고 다니는 상태인 듯 했다. 자기 불안을 관찰하고 정리하는 동안 박정민의 연기와 글은 깊어졌다. 이목구비는 점점 실용적으로 잘생겨졌다. 나는 박정민의 희고 반듯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허세에 덮개가 없어 들어오는 감정에 따라 한없이 투명하거나 묵직해질 수 있는 얼굴이었다. 영화 동주 촬영 전에 일이 너무 안 풀려 유학을 가려고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나는 안 될 놈이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세상에 화가 나 있었어요. 내가 진심을 안 담고 연기했는데도 왜 오케이 하지? 대본 연구도 안 했는데 왜 좋다는 거지? 한편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친지 친구들이 너는 언제 잘 돼? 언제 주인공해? 언제 TV에 나와? 하면 넋이 나갔어요. 떠날 결심을 하고 원룸 보증금 8천만 원을 빼서 영국 유학 사이트를 알아보는데 이준익 감독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헛생각 가득한 제 머리채를 잡아다 윤동주 옆에 송몽규 역할로 앉혔죠. 불과 3년 전이에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군요. 저는 늘 포기하고 싶어요. 어제도 포기하고 싶었고 오늘 아침에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조금 더 강할 뿐이죠. 365일 중 65일은 그만둔다고 속으로 소리치면서도 300일은 버텨요. 65일은 도망가고 300일은 버티는 마음. 보통 사람인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산다. 배우가 되기 전부터 20대의 박정민은 좌충우돌했다. 수재들만 간다는 공주의 기숙학교 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했지만 꿈을 좇아 다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 들어갔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영상원에서 또 한 번 연기로 방향을 틀었다. 전례가 드문 일이었다. 공부만 하던 모범생 아이가 감독이 될 거라고 배우가 될 거라고 선언할 때마다 아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 받길 바랐던 부모님은 여러 번 가슴이 철렁했다. 나중엔 꽹과리 친다고 전공 또 바꾸면 죽을 줄 알라며 단념하셨다.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열정에 취해 남보다 더 갈짓자로 인생을 걷는 사람이 있다. 고생을 사서 하며. 충동적인 기질이 당신 인생에 도움이 됐나요? 제 거의 모든 행동은 충동적으로 저지르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당연히 실수도 하죠. 아니면 말고요. 서점도 그렇게 충동적으로 저질렀어요.
책과 밤이라는 작업실을 겸한 작은 책방을 냈는데 너무 잘 돼서 책과 밤 낮으로 확장을 했어요. 자꾸만 저지르고 또 보완하고 그래요. 연기적으로는 어떤가요? 억압되어 있고 불안하고 뭔가 뒤틀린 인간을 정확하게 묘사하더군요. 역설적으로 자폐소년을 연기할 때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건 박정민을 가장 잘 숨긴 배역이었어요. 저는 박정민을 뽐내지 못하고 창피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의 평소 모습에서 멀어질수록 더 신이 나요. 하지만 비슷한 자폐 증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연기를 못했다는 말을 듣는 건 괜찮지만 그 친구들의 가족이나 선생님이 보고 불쾌해하면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연습을 거듭할수록 많이 편해졌죠. 함께한 이병헌과 윤여정 선생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던데요. 당신의 근성, 당신의 겸손. 그들과 함께해서 행복했나요? 저에겐 큰 사치였어요. 이병헌 선배는 수학의 정석 같았어요. 완벽한 모범 답안. 사기꾼 콤플렉스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윤여정 선생님에겐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들께 실망을 주기 싫어서 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할수록 성장한다고 느꼈나요? 아니요. 열심히 한다고 좋아지진 않아요. 적정 포인트에 이르러 뭘 좀 알아야 좋아지죠. 열심히 하는 건 순전히 제 스스로 안정되기 위해서예요. 준비하지 못했다는 불안감을 없애려고요. 몇 시간 대본만 봤다고 연기의 질이 확 달라지는 기적은 없더라고요. 연기의 질이 확 달라지는 기적은 언제 일어나나요? 기적은 오히려 열심을 움켜쥐지 않았을 때 호련히 오더군요. 동주에서 마지막 형무소 장면을 찍을 때였어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중국 용정의 윤동주 선생 생가 등을 다녀왔어요. 윤동주 선생의 비석엔 꽃도 있고 찾아온 흔적이 있는데 그 옆 송몽규 선생의 비석 주변엔 풀만 무성해서 아쉽더라고요.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마지막 촬영할 때 불현듯 그 외로운 비석이 눈앞에 떠올라서 제 감정을 끌고 갔어요. 그때 느꼈어요. 무엇이든 다져놓으면 언젠가는 풀려 나온다는 걸. 촬영 후 집에 올 땐 어떤 기분이 드나요? 보통은 좋지 않아요. 후회가 밀려들죠. 가끔은 후련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편집을 잘해주겠지 정도로 마음을 추스립니다. 마지막으로 30대의 박정민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저는 아주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많은 걸 봤어요. 수렁에 빠져보니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아등바등 한다고 좋아지지 않죠.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될 만한 일만 찾아다닐 수는 없죠. 요즘엔 조진웅 선배의 말을 생각해요. 모든 선택의 기준은 오직 사람이다. 저는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거예요. 선택의 기준은 오직 사람이에요. 이윤이나 실리만 추구하면 힘들 때 못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일터에서 변하지 않는 저의 다짐은 두 가지예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하기로 했으면 열심히 하자. 그토록 확실한 다짐을 읊고 박정민이 크게 웃었다. 불안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시원스러운 웃음이었다. 우리 모두 사는 동안 쓸모있고 싶어 한다. 동시에 쓸모있는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대체 얼마만큼의 눈물을,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할까 불안해한다. 그렇게 작은 걱정이 집채만한 파도로 덮쳐올 때 억압의 레벨을 슬쩍 낮춘 박정민을 생각한다. 저지르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알고 보면 누구에게나 곁을 주는 꽤 쓸만한 인간을.
신경끄기란 무엇인가요?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향해 꺼져라고 말하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심함이 아니라 역경, 폭망, 비교, 과잉 정보, 두려움에 신경을 뺏기지 않는 것이죠. 자기계발과 가장 거리가 먼 남자 부코스키로 신경끄기의 기술 책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는 주정뱅이, 노름꾼, 구두쇠, 게으름뱅이였고 묘비에 애쓰지마라고 새겨넣었던 괴짜였죠. 그가 신경끄기의 모델이 된 이유는 뭔가요? 한평생 자신이 생긴 대로 살았던 사람이 부코스키입니다. 부코스키는 50세가 됐을 때 첫 책을 냈습니다. 30년간 우체국 직원으로 살며 음주와 경마로 월급을 탕진하다 우연히 날아든 출판 기회를 잡아 3주 만에 써낸 장편 소설 우체국으로 스타가 됐죠. 그런데 명성을 얻은 뒤에도 그는 변함없이 루저였습니다. 시 낭송회에 만취한 채로 나타나 독자에게 막말을 퍼붓기도 했고요. 그가 성공한 진짜 이유는 세상 사람의 시선에 그리고 자신의 실패에 신경 쓰지 않고 초연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자기답게 인생을 살고 싶다면 더 많이 신경 쓸 게 아니라 더 적게 신경 써야 합니다. 대체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그걸 위해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례로 나는 청소년기 내내 록스타가 되고 싶었지만 그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대의 환호성만 사랑했지 고된 연습과 배고픈 밴드 생활을 감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날씬한 몸을 원하면 체육관에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예술가로 살려면 불안과 가난의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고요.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삶을 구성하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누가 쾌락보다 고통을 먼저 계산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만족감에 젖어 있기보다 고군분투하면서 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는 건 어차피 고군분투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뤘더라도 고통과 문제는 계속되죠. 문제 없는 삶이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 어떤 것이 내게 가치 있는 고통인가?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뇌가 신경 끄도록 자동으로 만든 패턴이 좋은 습관이고 루틴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마약과 파티와 술로 인생 초반을 탕진했다고 고백하지 않았나요? 좋은 습관과는 거리가 멀었던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일찍부터 인생의 쓴맛을 봤지요. 10대 때 가방에 숨긴 마약을 들켜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당시 나는 기능이 결여된 가족과 부모님에게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했고 넘치는 감정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할지도 몰랐죠. 퇴학을 당한 후 20대 초까지 진지한 직업도 갖지 못한 채 술과 파티에 빠져 지냈습니다. 저지르고 치욕을 당하고 자기 파괴적 행동을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경험을 책에 쏟아냈죠. 반면 한국은 바닥을 치면 끝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말을 초등학생들도 씁니다. 저런, 망하면 끝이라는 프레임은 정말 위험합니다. 망해도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고 부모들이 반복해서 들려줘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 성공해도 자기 실패를 숨기느냐 드러내느냐에 따라 내적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성숙해진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신경 쓸 것과 신경 끌 것을 꼼꼼하게 고르는 일을 성숙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친구의 죽음입니다. 친한 친구가 파티장에서 술에 취해 절벽 아래 호수로 뛰어내려 즉사했습니다.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어느 날 꿈에서 그 친구를 만나
네가 죽어서 유감이야 라고 했더니 일침을 가하더군요. 신경 꺼. 그런 너는 사는 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잖니 라고요. 두 번째는 미국 밖을 7년 동안 여행한 거예요. 그 경험이 내 성격 형성의 기반이 되었죠. 보통의 미국인은 다른 나라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들 미국인처럼 살고 있거나 살고 싶을 거라고 믿죠. 저는 외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이를테면 각 나라와 사회는 저마다 다른 가치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겪고 있더라고요. 미국인도 한국인도 다 각자 그 사회가 선택한 가치와 그에 따른 고통을 안고 살지 않나요? 세 번째 성숙의 계기는 아내를 만난 겁니다. 아내 덕분에 이기심이 줄어들고 전념과 헌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죠. 수많은 선택지를 거부하고 신경 쓸 대상을 좁히는 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인생 중반 이후는 친구와 배우자,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관에 크게 영향을 받는군요.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숙에 영향을 미치죠. 한편 타고난 기질 때문에 신경 쓰기에 무한 궤도에 빠져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 경우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트래픽에 온 신경을 쓰느라 주말이 통째로 날아가죠. 수치를 챙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도 숫자를 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왜 신경 쓰느냐입니다. 전달력 높은 글을 쓰고 독자들에게 가치 있는 걸 주고 싶은 마음에 동기부여가 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위치, 명성, 인정의 불안 신호가 깜빡인다면 빨리 중단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필요한 사람에게 메시지가 닿을 것이라고 위로해도 다급하게 SNS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너는 재능이 부족하고 이미 감이 떨어졌고 쓸모를 다했으니 버림받을 것이라는 환청이 들려옵니다. 그렇지 않은 작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고군분투하며 만들어낸 책이나 영상은 다 자기가 낳은 아이니까요. 환영받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버림받을 거라는 착각도 대단한 피드백이 올 거라는 상상도 옳지 않아요. 이미 세상에 내보내면 내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자라고 퍼지고 성숙해져 돌아오길 기다려야죠. 결정권이 나한테 없을 때 최선은 신경을 끄고 할 일을 하는 겁니다. 70편의 소설을 썼던 작가 팀 페리스를 예로 들어서 쓰레기 같은 단어 200개를 쓰다 보면 쓰는 행위 자체에서 영감이 생긴다고도 했습니다. 일단 뭐라도 해가 정말 그렇게 유용한가요? 처음부터 좋은 걸 시작할 순 없습니다. 좋은 것이 주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영원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요. 너무 하찮아 보여도 일단 뭐라도 하면 그게 실마리가 되어 풀립니다. 나는 이걸 뭐라도 해 원리로 부릅니다. 1인 기업을 시작했을 때도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는데 부담감에 진들려 할 일을 계속 미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소한 거라도 일단 뭔가를 하면 어려운 일이 차츰 쉬워졌다. 책에 목차를 짜야 한다면 일단 제목이라도 써보는 거다. 팀 페리스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그 많은 작품을 꾸준히 쓰며 영감을 잃지 않느냐고 했더니 하루에 그저 쓰레기 같은 단어 200개를 쓸 뿐이라고 했다. 뭐라도 해 원리를 따르면 실패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 대단한 걸 시도한 게 아니라 그저 뭐라도 한 것뿐이니까. 사실 당신의 조언들은 힐링과는 거리가 멉니다. 거창한 자아상을 버려라거나 남 탓하지 마,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 너도 틀렸고 나도 틀렸어처럼 엉덩이를 걷어차는 충고는 진흙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들리기도 해요. 신경 안 씁니다. 그게 진실이니까요. 인생에서 중요한 말은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 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삶은 가치 있는 고통을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게 메일을 보내는 독자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하죠.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선택에 의미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인생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요. 책임을 수용하려면 극단적인 자아상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당신은 천재나 유망주도 아니고 비참한 피해자나 실패자도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희귀한 것으로 정하면 세상이 더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그럴 땐 그냥 남들과 다르지 않게 학생, 배우자, 이웃, 창작자 정도로 자신을 규정하는 게 좋습니다. 평범하다는 인식이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상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약한 근육을 키우듯 저지르고 책임지면서 차근차근 훈련해 보세요. 작은 일을 반복하면서 실수하고 망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보다 비합리적일 정도로 긍정적인 문화에 젖어서 쾌락의 쳇바퀴를 돌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사는 건 쾌락의 쳇바퀴를 굴리는 게 아니라 고군분투라는 생각이 마크 맨슨의 신경세포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듯했다. 행복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고 가르쳐준 스승이 있나요? 부처입니다. 부처가 내 모든 아이디어의 출발점이죠. 고통이 곧 삶이다 라는 사실을 자기 삶을 던져서 깨닫고 알린 인물이잖아요. 빈자는 가난해서, 부자는 부유해서 고통받습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준 것들이 우리의 기분을 해치는 법입니다. 미국 심리학자이자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에게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년의 어려움은 통제할 수 없지만 삶의 종료 시점에서 보면 벌어진 일들은 내 책임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그의 사상에 깊이 매료되었죠.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모아 지식은 반드시 삶을 향상해야 한다는 실용주의 철학을 창시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스승은 누군가요? 비틀스의 전 드러머였던 피트 베스트를 존경합니다. 그는 비틀스에서 쫓겨난 후 우울증을 앓고 소송을 하고 자살 시도를 했지만 결혼 후 다른 가치를 찾았습니다. 명성에 신경을 끄는 대신 드럼과 가족에게만 신경을 쓰며 단순하게 살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유럽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반면 교사도 있습니다. 바로 기타리스트 머스테인입니다. 머스테인은 엄청난 성취를 이룬 밴드 뮤지션이었지만 자신을 쫓아낸 이전 밴드 메탈리카에 신경 쓰느라 성공한 뒤에도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며 살았죠. 두 사람 다 중요한 인생 스승입니다. 현재 당신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무엇인가요? 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통적인 미디어 플랫폼에 글을 쓰는 것과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몰입할수록 정신사나운 온갖 대안에 휘둘리지 않고 더 나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정치인들의 다툼입니다. 정치인이 쓰는 언어의 90%가 대중의 신경을 자극하는 멍청한 것들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유용했던 신경쓰기 비법을 알려준다면? 마음이 가지 않는 초대나 행사는 아무리 중요해도 가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는 것은 거절해도 됩니다. 또 나는 일할 때와 잠잘 때는 핸드폰을 다른 곳에 둡니다. 더 나아가 죽음을 가정해 볼 것을 권합니다. 죽음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무엇을 신경 쓰고 꺼야 할지 가늠이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면 죽기 전에 만족할까? 앞으로 1년만 산다면 가장 후회되는 일은 뭘까? 질문하면 가치가 모이고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결코 신경을 끄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관계입니다. 내 주변의 이웃,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신경 써야 하죠. 그렇다고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타인을 신경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죠.
어렵지만 꼭 신경 써야 하는 것도 타인이고 신경 꺼야 할 것도 타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기준을 알고 있다. 써야 할 신경은 친절이며 꺼야 할 신경은 욕망이라는 걸. 인생의 종료 시점을 상상하면 풍요와 인정을 갈망하는 것보다 역경을 극복하는 데서 보람을 찾는 게 결국 남는 장사라는 걸. 그럼에도 아는 것이 진짜 뼛속에 각성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 뇌도 과소비를 멈추고 신경 쓸 것과 끌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